안녕하세요. 경기도 언저리에 살고 있는 30대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빨리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친하지 않은 친구가 만나자고 사정사정하여 만났더니 본인의 남자친구라며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친구에게도 관심이 전혀 없던 터라 그냥 그렇구나 하고 친구들과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친구는 저에게 쌓인 게 많았는지 그 자리에서 약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만 느꼈던 것이 아니라 친구들 또한 민망했는지 말도 은근슬쩍 돌리곤 했지만 끝끝내 저를 겨냥하는 친구였죠. 우리 민수 씨도 세무사에다가 엄청 집안도 좋은데 여자는 이런 남자 만나야 하는 거 아니겠니? 아무리 집이 잘 살면 뭐해? 남자를 잘 만나야 여자 팔자가 피는 거지. 미네 넌 집이 잘 살면 뭐하니? 남자친구 하나 없는 걸. 솔직히 네가 어떤 남자 만날지 모르겠지만 왠지 너네 집 수준이면 대릴 사이 정도 얻어야 하나? 저가에 말뚝 박는 그런 꼴통 같은 남자들 말이야. 너 무슨 말이 그래? 꼴통 같은 남자라니. 그리고 네 남자친구 소개받는 자리에서 내 얘기는 왜 꺼내는지 의문이다. 나 시집 잘 간다고 광고하려는 거야. 몰랐어? 애들이 우리 친구들 중에 널 제일 부러워하길래 날 부러워하라고 부른 자리거든. 난 남자 잘 만나서 이렇게 세무사 3호로 들어가는데 넌 없는 남자 만나서 너희 집 자산으로 먹여 살릴 것 같아서. 뭐 악담이야? 그리고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돈돈거리는지. 네가 날 친구로 생각했는지가 의문이네. 아, 친구? 친구도 끼리끼리인 거지. 난 너 옛날부터 싫었어. 뭐든 완벽한 척. 근데 이제 내가 너보다 잘나질 거야. 친구들 말에 의하면 전 몰랐지만 친구는 저에게 라이벌 의식이 어려서부터 있었다고 했고 제가 모르게 매일같이 제 소식을 캐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전문직인 세무사 남자친구와 만나 결혼을 약속하자 드디어 저보다 잘난 삶을 살 것 같았는지 이렇게 친구들 다 보는 자리에서 저에게 대놓고 저런 말을 했던 거죠. 사실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친구라 그런지 우습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하니 기분이 너무 나쁘고 안 좋았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친구의 남자친구도 저를 의식했는지 오히려 친구에게 뭐라고 하며 주변 분위기를 살피기도 하였어요. 남자는 정상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만해. 친구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네 인성이 원래 이런 인성이었어? 아,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기분 언짢으셨죠? 아니에요. 뭐 저한테 그렇게 라이벌 의식이 있었다고 하니 당황스럽긴 한데 어쩌겠나요.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 어쩔 수 없죠. 일일이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뭐 같잖아야 말을 들어주던가 하죠. 야, 너 그러니까 네가 발전이 없는 거야. 나 먼저 간다. 민수 씨,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지금 얘 앞에서 내 편을 들지 못할 망정 얘 편을 들고 있어? 어이없어. 당신 나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 나보고 그렇게 예쁘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친구들 앞에서 날 개망신 준다니 용서할 수 없어. 그건 그거고, 친구한테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닌 거지. 나도 이해가 안 간다. 너가 새롭게 보여.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너 좀 그만해. 결혼한다고 친구들 다 불러 놓아놓고 한 사람만 겨냥해서는 이건 내가 봐도 좀 그렇다. 그래, 여기는 다 내 편이 없다 이거지? 민수 씨, 당장 내 편 안 들어? 나랑 결혼할 건데 어떻게 제 편을 드냐고. 그렇게 그날 남자친구를 소개해주는 자리에서 친구와 친구 남자친구는 대판 싸우게 됐고
일로 이별까지 하게 되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꼴 좋다며 저에게 들이대다가 본인 망신만 당하고 결혼할 남자까지 놓쳤다며 고소해하였지만 전 사실 찝찝하더라고요. 누군가와 등을 접은 적이 없었던지라 절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친구가 있을 줄도 몰랐고 뭔가 그 결혼 파혼의 원인이 저였던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인연이 이렇게도 이어지려고 하나? 정말 신기하게도 전 은행을 갔다가 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런저런 근황을 얘기하다 서로에게 스며들게 되었답니다. 저에게 평생 가도 일어날 것 같지 않던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전 그렇게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신기한 일이라고 자부할 수 있었죠. 어머, 진짜? 어머, 인연인가 봐. 그날도 그렇게 됐었잖아, 결국. 어쩐지 그 사람이 근데 널 보는 눈빛이 장난 아니긴 했어. 오히려 그거 보고 걔가 발끈해서 더 난리친 것 같기도 하다니까. 그래도 둘이 헤어진 사이니까 넌 잘못 없어. 어차피 걔랑 이제 볼 사이도 아니고 난 널 응원해. 네가 뭐 작정하고 꼬셔간 것도 아니고 쥐들이 헤어지고 나서 만난 건데 뭐.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한편으론 마음이 편하긴 하다. 뭐 착하고 잘해줘. 그리고 심성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잘해봐. 스펙도 빵빵하다며. 걔가 하도 자랑을 해서 이미 귀에 딱지 않게 들었거든. 근데 너랑 더 잘 어울린다. 아유, 걔 또 이 소식 들으면 엄청 배 아프겠네. 근데 걔가 지성에 못 이겨서 지가 헤어지자고 한 거라니까 넌 신경 쓰지 마. 다행히 친구들은 오히려 제 만남을 응원해 주었고 저흰 그렇게 사랑의 결실을 키워나가게 되었답니다. 나이가 나이였던지라 저흰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 약속까지 스무스하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정말 인연이었던 것처럼 서로 가치관이나 취향이 너무 딱 맞았고 이제야 만난 반쪽 같은 느낌에 저 역시 한도 끝도 없이 이 남자에게 빠져들었던 것 같았죠. 근데 장인어른이 어떤 사업 한다고 했지? 전 여자친구 만났을 때 네 얘기를 엄청 하더라고. 사실 궁금하기도 했어. 뭐 얼마나 대단하면 전 여자친구가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했나 싶기도 하면서. 근데 웬걸 만나보니까 엄청 소탈해서 더 좋아. 아,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조경수 직거래라고 나무 키워서 판매하고 뭐 그런 사업인데 자리를 잘 잡으셔서 잘 되는 거지. 와, 처음 들어봐. 그럼 땅도 많으시겠다. 나무 심어서 판매하시는 거면. 그래서 그렇게 질투를 한 거구나. 아유, 속 좁어라. 뭐 근데 난 나를 질투하는지 전혀 몰랐네. 그냥 나랑 결이 좀 안 맞는다고만 생각했지. 날 그렇게 싫어할 줄 몰랐거든. 그냥 걔가 이상한 거지. 이상한 데서 자격지심 있어가지고. 신경 쓰지 마. 네가 훨씬 예쁘고 착하니까. 그러니 널 만나지. 걔한테 억한 심정은 없어. 그냥 걔도 알아서 잘 살길 바랄 뿐이지.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걔 얘기 그만해. 솔직히 우리한테 좋은 추억은 아니잖아? 걔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된 건 사실이지만 뭐 그렇게 추억하거나 걔 기억하고 싶지 않거든. 알겠어. 나도 더 이상 얘기 안 꺼낼게. 그냥 내가 왜 너 같은 여자를 두고 그런 여자를 만났었는지 후회가 돼서 그만. 오래전부터 사업의 털을 잘 닦아온 아빠 덕분에 사실 엄청 여유 있게 자란 건 사실이었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걸림돌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성격 자체가 유순하고 유한 것도 있어서 늘 사람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까지 순차적으로 일사천리되니 역시 내 인생은 순탄하게만 흘러가는구나 싶었고
여느 때처럼 결혼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니네 아빠가 우리 애 차 하나 바꿔준댔지? 아유, 고마우셔라. 하긴 막내딸이기도 하니 막내 사이가 아주 특출 나겠지. 아, 뭐 그런 것도 있으시고 그냥 아빠가 민수 씨 차 보더니 바꿔주고 싶다셔요. 이제 아들이 될 건데 좋은 차 끌고 다니라고. 아유, 그것도 그래. 우리 아들이 학벌도 좋아, 인물도 좋아, 직업도 좋아. 딱 하나 빠지는 게 살짝 집안이잖니. 대놓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여자 만나서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전 여자친구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는 줄 아니? 네 친구였다며? 에휴, 걔는 지복을 찾지. 이렇게 귀한 여자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뭐 과거는 신경 안 써요. 어머님도 그만 잊으세요. 그래도 민수 씨가 좋아했던 여자이기도 하니 저도 그만 얘기하고 싶어요. 어머, 혹시 기분 나빴니? 나는 그냥 너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다. 그만큼 네가 나한테 걸맞은 며느리라는 거지. 솔직히 우리 아들 같은 세무사가 그런 일반 여자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니? 너 정도 되는 집안 여자를 만나야 결이 맞는 거지. 뭐 이제 유쾌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만한다만 어쨌든 네가 내 며느리가 된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다기보단 뭐 그래도 생각하면 유쾌하지만은 않으니까 덜 기억하고 싶어서요.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머님같이 절 예뻐해 주시는 시어머니를 만난 게 너무 행복하네요. 제가 잘할 테니 우리 행복하게 서로 생각하며 살아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는 절 무한으로 예뻐하시는 게 저에게까지 느껴졌어요. 저 역시 시어머니가 예뻐해 주시는 것은 너무 고마웠으나 사실 전 여자친구를 들먹거리면서 저를 치켜 세워주는 것 같아 기분은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제 시댁이 될 거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잘하자라고만 생각을 했고 그렇게 결혼이 코앞에 다가오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찬란한 제 인생이 펼쳐질 것 같던 시기였는데 갑작스러운 아빠의 부도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고 그야말로 집은 난리도 이런 난리통이 아니었어요. 일단 우리끼리 잘 헤쳐나가 봐야지. 아빠, 너무 걱정 마요. 우리도 모아놓은 돈은 있고 아파트들도 처분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 아휴, 미안하다. 면목 없어.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야. 미안해. 그런 말은 무슨? 아빠가 여태까지 고생한 거에 비하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도 버틸 수 있어. 걱정 마요. 마음이 약해진 아빠였지만 저희는 아빠에게 믿음이 엄청났기 때문에 각기 다른 곳에서 아빠를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부도가 난 아빠의 사업체의 세금 처리를 위해서 세무사인 남자친구를 통해 열심히 알아보려고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희 아빠의 부도 소식을 듣자마자 난색을 표하며 당황하기 시작했고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뭐? 아니, 20년 가까이 그런 사업을 하신 분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아니, 그것도 결혼식 직전에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진짜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같아. 그래서 지금 아빠도 많이 힘들고 엄마도 힘들어해. 그래도 다행인 건 언니들이랑 내가 성인이니까 뭐라도 아빠 도울 방법을 찾아야지. 형부들도 다 아빠 도와주려고 뭐라도 하려고 하거든. 와, 아니 진짜 기가 막힌다. 일단 생각할 시간을 갖자. 뭐 나한테까지 도움 청하려고 한 건 아니지? 설마? 어?
도움을 청한다기보다 아빠 회사 세금 처리나 이런 게 남아있으니까 자기한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지. 그게 도움인 거네. 아, 미안한데, 솔직히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솔직히 당황스럽거든? 너네 아빠 망했다는 거, 내가 결혼하려고 한 이유 중 하나가 너희 처가덕도 있는 건데, 그게 없다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 뭐? 지금 당신 말은 그럼 우리 집 배경 때문에 나랑 결혼하려고 했다는 거니? 내가 아는 민수 씨가 맞아? 맞다고? 솔직히 결혼은 현실 아니냐? 내가 너랑 결혼을 왜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결혼 준비 올 수도하자. 내가 널 만나려고 혼자 우연인 척 생쇼하면서 은행까지 뒤따라간 거 생각하면 짜증난다. 내가 왜 굳이 그런 노력을 했는지. 뭐? 그게 우연이 아니고 당신이 이미 준비한 자작극이었다고? 날 만나려고? 와, 진짜 어디까지가 네 바닥이야? 바닥이고 나발이고 지금 그게 중요해? 지금 내가 너한테 바친 내 시간들이 아깝고 화딱지 나니까 폭발하기 전에 건들지 마. 제 길을 의심했어요. 모든 것이 저를 만나기 위한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는데 그럼에도 제 탓을 하는 남자친구가 원망스럽더라고요. 힘이 돼달라고 하는 게 욕심인가 싶었고 결혼 준비를 하려고 했던 예비 신랑이었기 때문에 충격도 어마어마했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때 생각을 하자고 하곤 한동안 연락이 없이 파혼을 통보했어요. 그것도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요. 하마터면 결혼하고 망했으면 어쩔 뻔했어? 위약금이고 뭐고 우리 쪽에서 물 거니까 걱정 말고 넌 알아서 따라져 나가. 솔직히 위약금도 같이 물어야 정상인데 내가 진짜 100번 양보한 거다. 어차피 너희 집 쫄딱 망했으니 위약금 물 돈도 없을 거 아니니? 이건 도의적 책임이라고 해두지. 대신 절대 내 아들한테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하지 말아라. 알겠니?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보고 며느리 잘 얻었다 뭐한다 하더니 이제 와서 파혼이라니. 아, 그래,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집이 망했다고 이렇게 180도 사람들이 돌변할 수가 있어요? 정말 돈 때문에 저랑 결혼하려고 한 건가요? 당연하지. 돈 말고 뭐 볼 거 있냐? 잘 나가는 처가덕에 개인 세무사 사무실이나 내보려고 했더니만 글렀네 글렀어. 내가 왜 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널 선택했는데 얼마나 귀에 닦지 않게 네가 부자라고 들었으면 내가 너한테 접근했겠냐? 발톱을 숨기고 있었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그래, 어떻게 보면 이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었겠네. 뜻 잘 알겠어. 그럼 끝내.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지 부모 망했다고 선뜻 먼저 얘기하고 고맙다 아주. 그리고 다신 엮이지 말자고. 너 우리 아들한테 행여라도 미련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마라. 우리 아들은 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할 거니까 그림자도 비치지 마. 엄만 날 그렇게 몰라? 난 거지들은 안 만난다니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 거지를 만나? 인생 종칠 일 있어? 걱정 마. 역시 우리 아들이다. 내가 아주 바르고 현명하게 키웠지. 저런 애 눈길도 주지 말고 이제 새 여자 만나서 다시 시작하자. 예비 시어머니였던 사람은 가뜩이나 심적으로 힘든 저의 직장까지 찾아와 미련일랑 남겨두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며 화를 내시고 가셨고 남자친구 또한 그렇게 미련한 톨 남아있지 못하게 하고 떠나버렸어요. 순식간에 뒤통수 맞은 격이 이런 격인가 싶으면서 그래 우리 집이 망했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배신감이 들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예비 남편만 탓할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성적으로 망한 집 여자와 결혼할 수 없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이어 들려오는 소식은 더 충격적이었고, 제가 예비 남편이라고까지 믿었던 남자는 저를 시기 질투하던 친구와 다시 붙어 먹었더라고요. 참, 꿀 좋다. 민수 씨한테 얘기 들었어. 너 집 망했다며? 민수 씨가 설마 너 같은 애 진짜 좋아했다고 착각한 거 아니겠지? 아, 설아. 너희 집 돈 보고 접근한 거래. 나한테 다 이실직고 했어. 근데 봐라. 우리 집 빵빵하지 않아도 민수 씨가 나한테 돌아왔잖아. 이런 게 진정한 사랑이지. 돈밖에 없던 네가 모든 걸 잃고 나니 정말 보기 짠해 죽겠다. 어쩌니? 용돈이라도 주랴? 뭐? 그래. 네 인성 여기까지였지. 그 인간 분리수거 잘해가서 고마워. 그래도 믿었는데 이렇게 또 뒤통수를 치네. 둘 사랑 천년만년 행복하길 바랄게. 그리고 전해줄래? 언젠간 너도 큰 뒤통수 맞을 거라고 말이야. 다신 보지 말자, 우리. 애써 친구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바보같이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고, 이런 남자를 믿고 결혼을 하려 했다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버텨낸 건 저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파혼의 아픔도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냥 슬퍼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언니들과 형부들 그리고 아빠와 함께 어떻게든 이 기회를 회생시켜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2년 후 저희는 한강 크루즈에서 모두 모여 가족 만찬을 즐길 수 있었고 그렇게 하하호호하고 있던 날이었답니다. 아니, 집 망하지 않았냐? 내가 알아보니까 손해가 어마어마했더니만 거지 깽깽이들이 아주 놀고들 자빠졌네. 뭐? 네 면상 다신 보고 싶지 않았는데 너 따위가 한강 크루즈를 어떻게 탔니? 그새 월급 좀 올랐나 보지? 역겹다 정말. 너보단 낫지. 난 그래도 전문직인데 넌 집안 말고는 볼 거 없는 회사원이었잖냐. 근데 가족들 다 데리고 쇼를 하고 자빠졌네. 너 여기가 얼만 줄이나 알아? 이런 데는 너처럼 망한 집 딸 자식이 다닐 땐 아니라고. 뭐 내 여자친구한테 내 통수 조심하라고 했다며? 제 앞에 와서 깐족거리는 전 남자친구였고 그것을 보고 옆에 있던 보디가드가 우리를 에워싸며 행동하자 남자친구는 이건 뭔가 싶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입을 열었고 숨겨온 우리 가족 정체에 남자친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했던 행동들이 후회가 되는지 저에게 얘기 좀 하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뒤통수 조심하라고 했지. 우리 집 재개했거든. 어쩌냐? 부자 여자친구 놓쳐서? 우리 아빠가 이대로 이렇게 주저앉을 줄 알았니? 너 몰랐나 본데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살아. 알아? 부도 났다고 하자마자 난색팔색을 하더니만 이제 좀 어때? 거짓말 마. 내가 알아보기론 완전 부도 쪽박이던데. 내가 그것도 안 알아보고 너한테 헤어지자고 했겠냐? 말이 되냐고. 우리 아빠는 너처럼 인생을 야비하게 살지 않아서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 덕분에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지. 아, 그리고 나도 너 같은 쓰레기를 걸러내서 얼마나 좋은 기회였는지 모르고 말이야. 나 역시 배운 게 많아서 잘된 일이었지. 조경수 직거래를 하는 아빠는 나무들을 키워서 여러 단체나 봉사에 나무를 기증하고 심어주는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아빠에게 늘 고마움을 표하던 높은 분이 한 분 있었답니다.
아빠가 모든 걸 잃고 땅까지 다 내놓고 팔려고 했을 때 그분이 아빠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어요. 그 말은 일단 땅을 팔지 말고 놔두라는 것이었답니다. 그땐 와닿지가 않았지만 모든 걸 팔고 빚을 정리하려고 하는 아빠를 어찌나 말리시던지 사실 저 역시도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도 거기 땅은 놔둬보세요. 혹시 압니까?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전 잘 알고 있어요. 아휴, 지금 근데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가릴 처지가 아니라서요. 이런 거라도 다 팔고 빨리 정리를 해야 그나마 남아있던 빚이라도 청산하지. 지금 우리 딸들한테 제가 피해를 끼칠까봐 얼마나 걱정인데요. 걱정은 감사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선생님이 저를 조금이라도 신뢰하신다면 그 땅을 안 팔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빠는 그 어려운 와중에도 속는 셈 치고 땅 하나를 놔뒀었고 알고 보니 그 땅은 머지않아 택지 개발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막대한 보상금을 받아 땅을 팔 수 있었답니다. 그냥 빚을 청산하려고 빨리 땅을 내다 팔았다면 그 돈을 절대로 그렇게 보상받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차이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그분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했으나 그분은 본인은 한 게 없다며 한사코 거절을 하였어요. 아빠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언제나 베풀었던 걸 보시고 돌려받으신 거라며 절대적으로 본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계속해서 모든 고마움을 거절하였답니다. 정말 참된 분이신 것 같았죠. 그 땅이 글쎄 그렇게 보상을 해주더라. 뭐 빚도 청산하고 아빠가 하는 사업 다시 재가동했어. 그리고 그때보다도 더 부를 축적하고 살고 있지. 어쩌냐? 아 맞다. 너 걔랑 결혼했다며? 아직도 남의 밑에서 세금 처리해주는 일 하고 있니? 그래, 같이 끼리끼리 만났으니 뭐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지. 어쩌겠어. 안 그래? 덕분에 난 너 같은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잘 됐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나 이혼할 거야. 사실 그때 말 못했는데 그 여자가 너랑 헤어지고 힘든 날 위로해줘서 내가 넘어갔던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안 좋게 생각 마. 너 만나서 사과도 하고 싶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얘기 좀 할까? 혹시 얘기할 시간 돼? 그때 내가 너무 모질었지? 아버님한테도 사과드리고 싶고 등등 할 이야기가 많아. 어디서 시건방지게 내 딸한테 죽은데? 내가 안 보이나?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안 그러면 물고기밥이 되게 해줄 거야. 아빠, 진정해요. 뭐 저런 인간을 상대하나요? 전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서 진짜 기쁜데요? 너랑 나랑 급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보여주니 얼마나 뿌듯한지. 네 와이프 저기서 걸어오네. 오늘 뭐 크루즈 데이트 하러 왔니? 사람 참 끼리끼리라더니 어떻게 이런 애를 내가 사이로 맞이하려고 했는지 진짜 이모가 탁 쳐질 뿐이다. 아빠의 말에 놀란 전 남자친구는 쏜살같이 크루즈를 빠져나갔고 뒤이어 크루즈에 올라탄 전 남자친구의 아내이자 절 시기 질투한 친구를 마주하게 되었죠. 친구는 이미 다른 친구들에게 제 소식을 들었던 터라 그런지 절 보고 그렇게 놀란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얼굴에서 많은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전 그 친구를 보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랜만이다. 어쩜 그대로네. 구질구질한 옷차림하며 머리 스타일링. 이래놓고 네가 날 시기했다는 게 화가 나. 어디 급이 맞아야 시기 질투도 하는 거지. 감히 너 따위가 날 시기해? 얘긴 들었지?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는 게 진짜였나 봐. 용돈은 내가 너한테 줘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러니? 옷 좀 사 입어. 단추가 너덜너덜하다 얘. 남편이 안 사줘? 네가 날 멸시해? 그래, 얘긴 들었는데 뭐 어차피 그래도 넌 내 남편이 버린 여자잖아. 그런데도 당당한 척하네? 미안한데 내가 너한테 분리수거한 거라고 몇 번이나 말하니? 지금도 네 남편 나한테 미안하다고 어찌나 사과하던지. 글쎄, 네가 꼬셔서 결혼한 거래. 자기가 나랑 이별하고 나서 힘들었을 때 말이야. 둘이 얘기 좀 해야 하지 않겠니? 부부가 괜히 부부겠니? 근데 너네 사이를 보니까 뭐 결혼 별거 없다 얘. 부부 사이의 비밀도 많은 것 같고. 어쨌든 쓰레기들끼리 잘 살아봐. 너 나 무시하지 마. 나 세무사 와이프고 넌 그래봤자 노처녀 될 사람이니까. 어디 세무사 와이프한테 자랑질이야? 친구는 제 얘기에 분노에 차오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쯤 되니 정말 속이 통쾌하면서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 같았답니다. 애초에 잘못 끼워진 단추였을지언정 그래도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친구들에게 건너듣기론 아주 코미디 한 편이 따로 없었어요. 이래서 개국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폐지를 했나 싶을 정도로 얘기만 들었는데도 눈물나게 웃겼답니다. 걔한테 뭐 미안하다고 했다며? 제정신이야? 나랑 결혼해놓고 이제 또 한눈 파니? 왜? 걔가 부자라고 하니까 또 아쉬워? 나한텐 걔 망했다고 그전부터 헤어지려고 했다더니 어떻게 이런 개망신을 줘? 내가 걔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면서. 아, 그만 좀 해. 솔직히 너랑 걔랑 비교가 되냐? 내가 미쳤지. 망했단 소리 하나에 널 다시 만나다니. 나 같은 세무사가 너랑 결혼해줬으면 나한테 빌고 살아 그냥. 너 따위가 나랑 결혼할 주제가 돼? 그때 내가 눈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너한테 다시 갔다만 그런 황금 수저 여자를 두고 흙수저인 널 택한 게 천추의 한이야. 알겠냐? 참고 있으니까 나 건들지 마. 그리고 진작에 걔네 집 다시 재기한 거 알았다면서 나한테 말 한마디를 안 해? 너 그거 병이야. 걔는 너 의식도 안 하는데 혼자서 의식하고 라이벌인 것처럼. 라이벌도 급이 있어야 라이벌인 거지. 너 같은 서빈 따위가 걔한테 비빌 힘이나 있냐? 그럼 걔한테 다시 가서 만나자고 해. 안 말려. 세무사라고 해봤자 꼴랑 몇백 가져오는 게 다이면서 엄청 잘난 척하네.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어? 꼴랑? 너야말로 전문대 나와서 세무사 남편 얻었으면 절을 해야지. 니깎게 우리 아들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얘기 들어보니 네 친구 다시 재기했니? 아유, 미쳤지. 내가 그런 애를 두고 이딴 애를. 어머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 어머님 눈에 들려고 이것저것 다 비위 맞추고 살고 있는데 어쩜 그러세요? 너 따위가 비위 맞춰야지. 안 맞추면 어쩔 건데. 평범한 게 세무사 와이프 됐으면 절을 해야 돼, 아침마다.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 만난다고 했을 때부터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때 나도 뭐에 씌었는지 널 허락한 게 내 죄다. 제 존재 자체로 속물근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싸우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었던 인간들이 잘 살 리 없었고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제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되었던 그 친구는 결국 이혼을 택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혼을 하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본인 남편이 어떤 인간인 줄 아냐면서 남편의 세무사 사무실에 남편에 대한 정보들을 일일이 전단지로 만들어 뿌려댔고 법인회사를 다니던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도 얼굴을 들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답니다. 서로 물어뜯지 못해 안달이 난 부부였고 세상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인구 한 쌍 같더라고요. 누가 그런 인간들을 만나주겠나 싶은 것이 서로 절대 놔주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아무래도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서로 같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머머, 와이프 두고 엄청 저울질 했나봐, 애초부터. 그렇게 안 봤는데 장난 아니던데? 결혼 전에 부자 여자친구 만나서 환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친구 집안이 망하니까 전 여자친구한테 돌아가서 결혼까지. 근데 그 부자 여자친구가 다시 재기하니까 가서 빌고 난리였대. 아니 사람이 어쩜 저리 추잡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역시 생긴 거 보면 진짜 이상한지 모르겠다니까. 결혼할 때도 막 한다 안 한다 파혼설도 많았잖아. 근데 그게 다 다른 여자였다니. 그것도 놀랍다. 아유 속물. 이래서 못 사는 것들이 공부 좀 해서 직업 좀 괜찮으면 더 무섭다니까. 돈이 없던 그 시절 때문에 천박한 행동이 나오는 거야. 결국 전 남자친구는 사람들의 눈총에 못 이겨 회사를 관두고 나왔고 그 좋은 스펙으로 취직보단 엄청 빚을 내서 사무실을 차리게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워낙에 속물적인 인간이라 역시나 돈 있는 손님들만 상대하다가 된통 잘못 걸려 사무실도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했답니다. 크루즈에서 만난 것 하나로 이렇게 여러 명이 망가지는 걸 봤는데 본인들이 자초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본인들의 천성을 못 이겨 서로 물어뜯다가 파국을 맞이한 것 같아 우스웠죠. 야, 진짜 대박이다 아주. 네가 잘나서 그래. 혼자서 라이벌의식 어쩌고 하더니 너 의식해서 이혼녀 되고 인생 종친 거지. 아니 어떻게 너랑 비교도 안 되는 애가 너한테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가 의심스럽다. 그래도 네가 그런 애들이랑 안 어울려서 진짜 다행이야. 끼리끼리라고. 걔 전 남편도 뭐 걔랑 똑같은 인간이었던 거지. 너 부자인 거 보고 바로 너한테 환승한 거면. 그러게 진짜 소름 돋아. 한동안 내가 결혼을 염두에 두고 그 남자를 만났던 사실이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을 정도라니까. 전 지금은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있답니다. 어려서부터 친구였고 제가 어려운 시기에 옆에서 힘이 되어줬던 친구예요. 그리고 아빠가 제기를 할 수 있게 옆에서 많은 힘이 돼주었던 친구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저와 예비 남편이 아빠의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야 제 짝을 만난 것 같아 행복하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는데 이혼을 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 또 이혼을 했다고 했고 그 뒤로 본인도 친구들을 만나기 꺼렸는지 아예 소식을 딱 끊었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니 들려오는 소식이 없어 오히려 제 마음도 편해지더라고요. 잘못 끼운 단추를 이렇게 풀어내고 제대로 다시 단추를 끼워보려고 하는 제 삶, 조금이나마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해볼까 해요.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면서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을 겪게 된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지금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고 첫 달은 정신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집안 정리가 끝나지도 않았었고 내부 구조조정을 다시 하는 바람에 상당히 어수선한 날들을 보냈었죠.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제 옆에 있어준다는 건
저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들이었고 꼭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짐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 무언가가 제 발끝에 닿았고 고개를 숙여보니 검은색 상자가 눈에 들어와 꺼내보게 되었는데 처음 보는 상자였습니다. 아내의 물건이라 함부로 열어보는 건 실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박스 테이프로 전체를 밀봉해 놓은 상자를 잠깐 흔들어 본 뒤 다시 침대 밑에 도로 넣어 두었네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뜯으면 흔적이 남기 때문에 차라리 나중에 아내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아내는 준비가 다 끝이 났는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렇게 아내가 차려준 맛있는 식사를 함께 먹고 있는데 침대 밑에 있던 박스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네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음식을 먹던 아내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박스 안에 있던 내용물이 뭔진 확인하지는 않았어.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일 수도 있잖아. 아예 뜯지도 못하게 테이프로 촘촘히 감아놨던데? 그냥 열고 싶지 않아서 촘촘히 감아둔 것뿐이야. 나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물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버리기에도 아까운 것들이라 밀봉해 놓은 거야.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물건인데 왜 버리기에 아까운 거지? 그런 물건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 상자도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느낌을 주는 물건도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 상자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니지?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하루빨리 처리하도록 할게.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가 결혼했어도 당신 물건이 아니면 건들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제 시선을 피하면서 말까지 더듬는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는 게 느껴졌지만 신혼 초라 저 또한 말도 안 하고 아내의 물건을 괜히 건드려서 안 좋은 기억을 또다시 꺼내게 한 것 같아 좀 미안했었어요. 아주 잠깐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긴 했었지만 아내는 다른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를 평소처럼 대하길래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검은색 상자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물건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고 그렇게 신혼생활을 잘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장모님과 처형이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끝나서 서둘러 들어왔는데 아내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장모님과 처형의 얼굴은 붉어진 상태로 무언가 서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은 듯 보였었죠.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장모님과 처형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흘리던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이 당황스러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장모님과 처형은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로 가족들 간에 풀지 못한 갈등이 약간 있어서 그런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며 현관 쪽으로 걸어가시는데 아내가 당분간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내었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돌린 처형이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왜 너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나는 네가 한 결정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니까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놔. 알겠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언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왜 다들 그러냐고. 너 정말 그러다 벌받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면 되겠어?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정리하는 게 좋을 거다. 아, 글쎄.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엄마랑 언니가 이러는 게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몰라? 우리가 신경 쓰지 않게 네가 잘했어야지. 적은 나이도 아니면서 그딴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나중에 그 피해 누가 감당할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대한 빨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 해결하고 두 번 다시 일로 엄마랑 내가 신경 쓰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엄마가 얼마 전에 우울증 약까지 복용한 거 알고는 있어? 장모님과 처형은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꺼내놓으며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내 또한 장모님과 처형한테 불만이 많이 쌓였는지 쉬지 않고 막말을 하면서 서로 안 좋은 감정들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고 저는 퇴근하자마자 그런 광경을 목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태였죠. 제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꺼내자 장모님과 처형이 제 눈치를 보더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다며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집 밖을 나가셨네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내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간 뒤에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봤던 터라 방에 들어가 아내를 진정시켜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내가 혼자서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어 저는 그 자리에 멀뚱히 서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여 일단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니 아내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지 눈물로 인해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띄었네요. 좀 괜찮아졌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퇴근하자마자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무슨 일이길래 장모님이랑 처형이 흥분하시면서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사소한 집안일 문제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거든.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이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은 물어볼 생각은 없지만 내가 봤을 때 너무 심각해 보여서 그런 거지. 정말 별일 아닌 거지? 내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고. 나는 남이 아니라 당신이랑 평생 함께해야 될 사람이야. 숨기는 게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라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며 두 번 다시 이런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어색한 미소를 보여주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는데 많이 힘들어 보였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면서 저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네요. 그런데 장모님과 처형이 다녀가신 이후로 아내는 매일 저보다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었어요. 보통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5시에서 5시 반 정도 됐었는데 아내는 매일 저녁 9시에서 10시쯤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야근이 없는 회사라고 알고 있던 저는 퇴근 시간이 왜 이렇게 늦냐고 물어봤는데 아내는 최근에 퇴사한 사람의 몫까지 해야 돼서 일이 많아졌다고 둘러댔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차라리 회사를 옮기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내는 조만간 사람이 구해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느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느껴졌고
그런 아내의 행동들이 저에게는 불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결국 이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자 집에 늦게 들어온 아내에게 안 좋은 말을 꺼내놓게 되었고 처음으로 서로가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고 말았습니다. 지금 몇 시야? 그래도 평소에는 늦어도 10시에는 들어오더니 왜? 오늘은 12시가 다 돼서야 집에 들어왔네. 직원을 그렇게 부려먹는 회사가 어디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한 명의 직원이 퇴사해서 내가 그 사람의 업무까지 처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당분간 이해해달라고 말했었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 지금 시간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당신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긴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해도 솔직하지 않고 항상 속마음을 전부 다 꺼내놓지 않잖아. 우리는 이제 서로 솔직해져야 한다고.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당신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있잖아. 나는 그게 문제라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기다려줄 것 같은데? 나중엔 솔직하게 얘기해주겠다는 믿음 하나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조금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잖아. 나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는 거지? 조만간 회사는 다른 곳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 지금 상당히 힘들어 보여.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솔직해지고 모든 걸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내가 바라는 거야.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여러 가지 말 못할 일들도 많은 거야.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것도 있는 거라고. 당신이 말하는 개인의 사생활이 나보다 중요해서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언제까지 나한테 말하지 않고 숨길 생각인 건데? 당신 회사에서 5시 정각에 퇴근했다며? 회사에서 야근을 한 역사가 없다고 하던데? 그럼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퇴근하고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밖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시간을 나한테 설명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좀 솔직해지면 안 되겠어? 당신 지금 내 뒷조사한 거야? 부부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방금 당신 입으로 얘기했으면서 어떻게 내 뒷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고 더 이상은 대화하고 싶지 않아. 내가 조만간 전부 다 해결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돼? 나는 온전히 당신이 걱정돼서 회사에 전화해 본 것 뿐이었어. 그런데 회사에 야근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땠을 것 같아?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줘. 퇴근하고 집에 오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다면 나도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왜 당신한테 모든 걸 설명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를 믿지 못하는데 설명해줘봤자 달라질 게 있겠어? 또 다른 불신이 생겨나겠지. 지금의 상황에선 당신한테 너무 실망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당분간 우리 방을 좀 따로 쓰는 게 좋겠어. 난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 아내는 제가 뒤에서 몰래 조사를 해봤다는 거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는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1달 넘었는데 이런 관계로 발전되어 간다면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점점 문제가 커질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서 최대한 침착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저와 같이 살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였네요. 그렇게 서로는 각방을 쓰게 되었고 그날 이후 아내는 저에게 일절 말 한마디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안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결국 그 끝은 이혼밖에 없을 테고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 그런 불행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만 아내는 제가 뒷조사를 했다는 거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아내가 했는데 왜 제가 손을 내밀어야 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웃긴 상황이었죠. 그만큼 저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는데 아내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네요. 퇴근하고 나서 6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과 안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으니 저도 아내를 향한 제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뒷조사를 해보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평소보다 몇 시간 일찍 퇴근해서 아내의 회사 앞에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저녁 5시 정각이 되자 퇴근한 아내가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는 차량으로 다가가 올라탔고 그 모습을 보곤 조용히 거리를 유지한 채 뒤따라가게 되었네요. 아내가 탄 차량은 썬팅이 너무 진하게 되어 있어서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남자일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뒤따라 가고 있었는데 앞에 있던 차량이 제가 쫓아가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갑자기 속력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차량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속도를 올렸고 이리저리 추월을 하면서 절대 따돌리지 못하게 바짝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 앞에서 갑자기 바뀐 정지 신호가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면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 허탈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전화를 할지 말지 고민하면서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스친 침대 밑에 있던 상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내와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터라 상자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침대 밑에 손을 집어넣었는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때부터 상자가 있을 만한 곳은 전부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숨겨둔 의문의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알 수 없는 물건이 담긴 상자와 장모님과 처형이 아내와 나눴던 대화, 그리고 누군가의 차를 타고 사라진 아내의 모습들은 저를 점점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만큼 너무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날은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서 그런지 집에 있던 술이란 술은 전부 다 마셔버렸고 핸드폰 진동 소리에 한참 동안 잠들어 있던 제가 눈을 떴을 땐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가 버린 상태였네요. 진동이 울린 핸드폰을 힘겹게 주워들었는데 장모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통화 버튼을 누르려 했는데 전화가 끊겼길래 다시 장모님께 전화를 걸으려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만큼 처가 식구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지만 불안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고 정신을 차린 뒤 급하게 장모님께 전화를 하니 바로 전화를 받으신 장모님께선 저에게 왜 이렇게 전화를 받지 않냐고 오열을 하셨습니다. 장모님이 말을 이어나가시지 못하자 처형이 대신 핸드폰을 건네받아 저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네요. 술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급하게 택시를 잡고 처형이 알려준 병원으로 서둘러 달려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선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왜 이제야 왔냐고 두 손으로 제 가슴을 치면서 오열을 하셨고, 제 눈앞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보자 장모님과 처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내의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되묻자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남자인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네요. 전날에 제가 쫓아갔던 차량 안에서 운전을 한 남자였고 무슨 이유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물어보자 외도남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가드레일 충돌 사고라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미동조차 없는 아내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말도 없는 아내의 장례를 진행해야 됐고 그렇게 저는 제대로 된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인생에 단 한 번뿐이라고 생각했던 결혼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눈물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아내의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장모님과 처형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친 장모님께서 화들짝 놀라며 처형을 데리고 자리를 옮기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장모와 처형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니 두 사람이 인적이 드문 병원 사각지대에서 소곤거리는 대화를 듣게 되었고 제 두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면서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켜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는 급하게 아내가 누워있는 안치실로 달려가 굳게 닫혀있는 관뚜껑을 부쉈습니다. 제가 관뚜껑을 부수기 시작하자 처가댁 식구들은 난리가 나게 되었고 장인어른께서도 저보고 제정신이냐며 급하게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네요. 그렇게 관뚜껑이 열리자 제가 집안에서 그토록 찾았던 아내의 검은색 상자가 간 속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밀봉되어 있던 박스를 뜯어버린 순간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은 저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리게 만들었죠. 온몸이 떨려왔고 어떻게 된 거냐고 처가 식구들에게 물어보자 아무도 제 말에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들려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은 장인어른의 멱살을 잡게 만들었네요. 저와의 시선을 피한 장인은 입을 굳게 닫고 있었고 엄청난 소란에 장모와 처형이 안치실로 급하게 들어오길래 상자 안에 담겨있던 내용물을 전부 다 바닥으로 쏟아내 버렸고 그걸 본 두 사람은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사진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제가 모르는 과거에 대해 이제는 알려주셔야 되겠는데요. 혜진이랑 저 사람이 무슨 관계냐고요? 왜 이 상자 안에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고 두 사람 품에 갓난아이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조금이라도 거짓을 얘기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제보,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혜진이가 가지고 있던 유품이라 넣어둔 것 뿐이라고. 우리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니까? 그래요? 제가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두 분이서 나눈 대화를 제가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제 핸드폰에 전부 다 녹음되어 있다고요? 저는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재생시켰고 장모와 처형이 나눈 대화가 안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곤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장모는 온몸을 떨면서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처형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지 몰랐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가 식구들 모두가 한통속이었고 저에게 접근한 이유는 전부 돈 때문이었다는 게 녹음된 음성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걱정할 거 없어. 어차피 찾을 수 있는 증거물은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이런 계획을 꾸몄다는 걸 누가 알 수 있는데? 혜진이가 가지고 있던 물건 나보고 보관해달라고 했던 게 정말 다행이었던 거야. 만약 그 물건이 박서방 집에 있는 상태로 혜진이가 떠났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까지 하고 출생신고도 하기 전에 미숙아로 태어나서 세상을 떠났었다는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될 텐데 그럼 우리가 받을 피해가 커지는 거잖아. 걔는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 어찌됐든 박서방 몰래 간 속에다 넣어놨으니까 화장하면 증거물은 같이 없어지는 거니 걱정할 필요 없다. 몰래 처분하고 싶긴 했었는데 혜진이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물건들이었고 그 안에 자기 자식의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내 손으로 처분하기에는 뭔가 찝찝하잖아. 이참에 이렇게 없애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래서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야. 고아였던 그놈과 10년 동안 동거하면서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다가 결국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애부터 덜컥 임신까지 하게 됐었잖아. 내 딸 인생 한번 살려보겠다고 둘이 겨우 헤어지게 만들어서 겨우 돈 많고 능력 좋은 놈이랑 결혼시키게 만들었는데 그놈이 나 몰래 내 딸이랑 다시 만나고 있었던 걸 들켰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 뱃속에 있던 아이가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 둘이 절대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말을 무시한 벌이라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나는 뒤쫓아간 것밖에 없고 자기들이 도망치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어찌됐든 우리는 앞으로 박서방만 옆에 끼고 살면서 아쉬운 소리 해가며 돈만 받아먹으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이 사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우리는 그냥 피해자일 뿐이다. 너도 인생길 좀 피려면 앞으로 입 조심해.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기 전에 10년 동안 만나오던 동거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 얼마 못 가 사망하게 되었고 장모는 둘의 관계를 정리시키게 만들었던 거였죠. 그런데 아내가 저와의 결혼 이후 또다시 그 남자와 만남을 지속해 왔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장모에게 들키게 되면서 도망을 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충격적인 건 아내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었죠. 모든 사실을 전부 다 숨긴 채 저희 집안에게 접근한 처가댁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사기 결혼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그동안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는데 모든 건 장모의 조종하에 이루어진 결과였던 거였죠. 그렇게 아내의 장례가 끝이 나고 처가 식구들에게 소송을 걸던 도중 차량 사고가 난 근처에서
블랙박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저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블랙박스 영상 속의 음성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아내와 그 남자와의 대화를 듣는 순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에 결국 오열을 하게 되었고 너무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네요. 나랑 그냥 도망치자고. 내가 앞으로 잘한다니까. 당신 아직까지 나 사랑하잖아. 나는 가족도 없고 당신 하나뿐인데 이렇게 끝낼 거야? 이게 우리 엄마가 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도 이제 당신이랑 함께 하는 거 지쳤어. 10년을 기다렸지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 나 그 사람 정말 사랑해. 그리고 나 임신했어. 뱃속에 그 사람의 아이가 생겼다고. 엄마가 당신이 나한테 다시 접근한 걸 알고 계셔. 그리고 우리의 사이를 의심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 이제 우리 그만하자. 나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뿐이야. 갈 길이 다른데 계속 고집 부려봤자 소용없다고. 그 사람은 당신처럼 욱하지 않고 맨날 술에 쩔어서 그런 곳에 드나들지도 않아. 오로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다고. 내 과거를 그 사람한테 밝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지금 그놈의 아이를 가졌다고? 내가 당신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을 것 같아? 당신이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리고 그거 알아? 아까부터 나를 따라오는 차량이 2대나 있는데 하나는 당신 어머님이고 또 다른 한 대는 아마 그놈일 것 같네. 지금 당장 차를 세워서 이 모든 사실 그놈한테 알리고 어머님한테 우리 다시 만날 거라고 얘기할까? 그걸 원하지 않으면 이번 주 내로 내 통장에 5억 넣어놔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혼자 이 세상 뜨진 않을 거야. 어차피 그놈 돈 많다며.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놈은 아내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고 제가 아내의 뒤를 쫓아갈 때 장모님도 아내의 뒤를 뒤쫓고 있었네요. 저는 놓쳤었지만 장모님은 그 뒤를 따라가다가 둘의 사고를 유발한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뱃속의 아이가 그놈의 아이가 아닌 제 아이였다는 거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게 만들었죠. 이 모든 상황을 악화시킨 건 한 사람만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었고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처가 식구들도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처가 식구들을 상대로 사기 결혼에 대한 법적 처벌을 진행하고 그동안 제가 겪었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후련하지가 않네요. 아내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좋지 않은 과거가 아내와 처가 식구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사람을 만나는 걸 신중하라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모든 사실을 숨긴 사기 결혼이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무효 처리가 되었지만 제 삶에 평생 남게 될 기억이 된 것 같네요.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을 만나 관계를 이어나갈 때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길이 바뀌는 순간은 분명 찾아오는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0년 전에 이혼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사연을 신청하려고 글을 쓰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호텔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눈앞에 전 남편과 시모가 호텔을 나오면서 저와 마주쳤고
10년이 지났어도 서로의 얼굴을 잊지 못할 만큼 충격적이었던 과거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모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온갖 막말을 퍼부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30대 초반이었던 제 나이에 남편과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이어졌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남편과 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상과 현실은 많이 달랐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도 이 사람과 함께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었고 언제나 저를 한결같이 대해줬던 그런 모습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 이 사람 아니면 더 좋은 남자는 앞으로 만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달간은 정말 행복했었고 옳은 결정을 한 줄 알았는데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남편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대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말 못할 힘든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한테도 사정이 있을 것 같아 대화를 시도했고 풀어나가려 했는데 남편은 전혀 저에 대한 감정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지만 여자인 저로선 남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감정 기복이 심했었기 때문에 계속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자의 촉이 무섭다는 말이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변하기 시작한 남편의 행동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퇴근 후 장을 본 뒤에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남편의 차가 아파트 입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보통은 주차를 지하에 해두는데 그날은 지상에 주차를 해뒀길래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 차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제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와 몸이 먼저 반응해 고개를 돌리게 되었는데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웃으면서 차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급하게 몸을 숨겨 둘 사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차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차 시동을 건 뒤에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여자를 뒷좌석도 아닌 조수석으로 자연스럽게 태우는 남편의 행동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남편과 처음 본 그 여자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누가 봐도 연인 사이 같이 보였었죠. 서로 결혼한 사이일수록 남녀 관계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남편이 그 여자에게 대하는 행동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만 바라본다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어요.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했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점점 더 불안해지게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늦은 시간 동안 연락 한 통, 문자 한 통 없던 남편은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고 술도 상당히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인 건 남편의 몸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된 상황이라 많이 놀랐었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방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몇 시인지 알고는 있는 거야? 새벽 2시야. 전화도 안 받고 내 문자는 아예 읽지도 않았더라.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다 이제야 들어온 거야? 아, 뭐라긴. 이랬지. 오늘 갑자기 야근이 잡혀서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했어. 야근 끝나고 회사 사람들과 밥 한 끼 하고 집에 들어온 거야. 아, 그래?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몸에서 지금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있었다고? 나한테 지금 거짓말 하는 거야? 아, 무슨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 당신은 나를 그렇게 몰라? 맨날 회사 집만 반복해서 다녔잖아. 오늘은 회사 일도 늦게 끝났고 직원들 모두 고생했다고 저녁 한 끼 먹으라면서 부장님이 법인카드 주셔서 직원들과 저녁까지 먹고 온 거야. 힘들게 일했는데 그냥 집에 오면 나만 손해잖아.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저에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좀 전에 집 앞 주차장에서 여자와 웃고 떠들며 차에 올라탔던 걸 두 눈으로 전부 목격했는데 회사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왔다는 말을 들었을 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니 그냥 퍼질러 자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날 남편이 술에 취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때 차키를 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차를 찾아 문을 활짝 열었는데 코가 찌를 정도로 차 안에는 좀 전에 남편의 몸에서 풍기던 향수 냄새가 차 안에서도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을 샅샅이 살펴봤어요. 조수석과 뒷좌석에는 갈색의 긴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고 차 안에서 뭔 짓을 했는지 그림까지 그려지더군요. 남편의 차가 대형 SUV 차량인데 뒷좌석을 눕히면 두 명이 충분히 누울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나오거든요. 좀 전에 봤던 그 여자와 차 안에서 뒹굴었을 걸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고 향수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블랙박스에 계속 눈길이 가서 녹화되어 있던 영상을 결국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영상을 확인해 보니 남편과 그 여자는 바닷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남편과 그 여자가 나눴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죠. 과장님이 빨리 정리해야 나도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텐데 언제까지 숨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과장님 와이프 임신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아이, 임신은 무슨. 내가 그런 복잡한 상황을 만들겠어? 걱정하지 마. 우리 아직 결혼 초라서 바로 아이 가질 생각도 없었어. 나도 서대리 만나기 전까지는 집사람이 정말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거든. 조용하고 스트레스 주지도 않아서 같이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는 말이 다르더라고. 여자는 무조건 여우 같은 행동을 해야 살만 난다는 걸 알겠더라.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사람까지 조용하니까 결혼 생활이 하나도 재미없더라고. 남편이 퇴근을 했으면 반갑게 맞아주면서 고생했다고 애교로 감정을 녹여줄 줄 알아야 하는데 내가 여자랑 사는 건지 동성이랑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우리 서대리는 집사람과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나에게 너무 좋은 감정으로 다가왔었고 이런 여자와 살아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해줬잖아. 그러다 보니 집사람 얼굴만 봐도 답답하고 이미 질려버려서 같이 하고 싶지도 않더라. 여자는 끼가 있어야 돼. 바다까지 가려면 몇 시간 더 달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잠깐 여기서 좀 쉬다 갈까? 서대리 피곤할까봐 내가 미리 뒷좌석 눕혀놨고 자리까지 전부 세팅해놨거든. 여긴 차량도 안 다니고 한적해서 쉬기 딱 좋을 것 같은데. 남편과 그 여자가 나눈 대화는 상상 이상의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 저는 흔들리는 블랙박스와 차 안에서 울려 퍼지는 남녀의 목소리는 결국 피눈물을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저에 대한 사랑은 없었기 때문에 더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 또한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피해를 덜 보게 되는 일이라 블랙박스에 있던 영상들을 전부 옮겨놨어요. 그날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남편에게 어떠한 벌을 내려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아침이 밝아오고 남편이 출근을 하기 위해 거실로 나왔는데,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걸 보곤 화들짝 놀라더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기억나지 않냐고 물어보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표정을 보이던 뻔뻔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순간적으로 놓아버릴 뻔했던 이성을 억누르면서 최대한 참고 넘어갔어요. 남편은 출근 시간 늦겠다며 서둘러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전날에 봤던 그 여자를 차에 태워준 뒤 같이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었죠. 이런 상황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저는 그날 회사에 출근도 하지 못하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부모님은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 찾아가게 되었고, 아침부터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저를 보며 당황한 얼굴로 맞아주신 시부모님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길래 남편의 차에 녹화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시킨 뒤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시부모님은 남편과 상간녀의 생생한 대화를 듣더니 경악을 했고, 시부는 충격적인 사실에 상당히 당황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이내 침착함을 유지하더니 되려 저에게 화를 냈어요. 남자가 외간 여자와 놀아나는 건 전부 제 탓이라면서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 아들이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았겠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니? 이렇게 된 게 오로지 내 아들 탓만 있을까? 영상에서 옆에 타고 있던 여자와 나눈 대화를 들어보면 너에 대한 불만이 가득 들어있잖아. 여자와 사는 게 아니라 남자랑 사는 거 같다잖아.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 보통 여자는 애기도 많고 어느 정도 여우 같은 짓을 해야 남자들이 좋아하는데 너는 너무 무뚝뚝하고 조용해서 살맛이 안 난다는 거야. 내가 봐도 너는 너무 사무적이고 딱딱하다. 나 같아도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가겠어. 오죽했으면 이런 식으로 바람을 피웠겠어?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은 관계로까지 발전된 거 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 이혼해야지. 네가 아침부터 이것 때문에 찾아와서 내 아들한테 한마디 해주는 걸 원했던 것 같은데 나는 반대로 너한테 욕을 한 바가지 쏟아내고 싶은 심정이다. 얼마나 여자굿을 못했으면 남자가 밖으로 떠돌아? 네 시아버지는 여태껏 속썩이지 않고 나밖에 모르고 살아왔어. 그만큼 내가 내조를 잘해왔다는 말이겠지? 그래서 네가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뭐야?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건데 내 입에서 아들 자식 잘못 키웠으니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니? 어차피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 영상 보여준 거면 이혼하겠다는 거잖아. 네,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아버님이 어머님밖에 모르셔서. 맞아요. 저 그이랑 이혼할 생각이에요. 제가 왜 아침부터 찾아왔겠어요. 그래도 제가 받은 상처 조금은 헤아려 주실 것 같아서 찾아온 거였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제가 여자 구실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어떻게 같은 여자로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이가 이런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한 거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뭐 그이한테 100% 만족하면서 사는 줄 아세요? 서로 부족한 게 있어도 최대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게 부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 몰래 거짓말까지 하면서 외간 여자를 만난다는 건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만 이혼하라는 거잖아. 내가 내 아들을 찢어 밟아야 속이 후련한 거냐?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이제 그만 나가라.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 아직 여자 얼굴은 안 나왔지만 성격을 보아하니 내 아들과 아주 찰떡이네. 너랑 이혼하면 당장 그 여자랑 결혼시켜줘야 되겠다. 이래서 사람 인연은 따로 있다는 거야. 너희 둘이 어차피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으니까 이혼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 그냥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해라. 그럼 할 말 끝난 거지? 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 것 같네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그이가 이렇게 형편없이 자란 거겠죠. 그 사람 회사에 찾아가 뒤집어 놓겠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 영상을 가지고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거야? 너 제정신이니? 집안 말아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만. 서로 크게 피해본 것도 없는데 이쯤에서 서로 좋게 갈라서면 되는 거지. 왜 피를 보려는 거야? 위자료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회사 생활까지 망치게 하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니? 너 정말 돌았구나. 지금 제가 눈에 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회사로 찾아가 그 사람 무너뜨리게 만들 거고 그 사람과 놀아난 그 상간녀도 찢어버릴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너를 집 밖으로 내보낼 순 없겠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할 거니까 당장 그 핸드폰 내놔라. 안에 있는 영상 전부 싹 다 지워버리고 증거물 하나 남기지 않았다면 그때 내보내주도록 하마. 여보, 가서 현관문 걸어 잠가요. 당신은 우리 아들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아, 왜 머뭇거리고 있어? 빨리 현관문 잠그래도 너는 어딜 일어나니? 내가 방금 하는 말 못 들었어? 증거물 전부 토해내지 않는다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 제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시몬은 벌떡 일어나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들고 있던 핸드폰과 가방을 뺏어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부가 머뭇거리고 있자 시몬은 크게 화를 냈고 시부는 남편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현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시몬은 저를 방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몬은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버럭 화를 내면서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왔고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시몬은 저에게 뺏은 영상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너 제정신이냐? 다른 여자를 만나려면 걸리지 않게 하던가 아니면 이혼을 먼저 하고 다시 시작하던지 해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니? 며느리가 방금 어떤 짓을 저지르려 했는지 알아? 이 영상을 들고 너희 회사로 찾아가려 했었다.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이런 문제로 불명예 퇴사하면 앞으로 다른 회사 생활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많이 생기겠어. 제발 생각 좀 하면서 행동해라. 너 때문에 내가 아주 속이 뒤집어지겠다. 너랑 만나고 있는 그 여자 차 안에 있다고?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연락해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상황 정리 빨리 하고 너희 둘이 엮어주는 게 내가 볼 땐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어쩐지 그 사람이 저를 계속 의심하더라고요.
철저하게 숨긴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 뒤를 캐고 있었는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혼해야죠. 그럼 지금 집사람 저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 좋게 해결하면 되는 거지. 이런 더러운 방법으로 내 인생을 끝내려 해? 당신은 거기서 절대로 나오지 마. 여보세요? 서대리. 우리 부모님이 지금 들어오라셔. 현관문 열려 있으니까 바로 들어오면 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서대리 아주 좋게 보고 있어. 빨리 올라와. 방 안에 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남편과 시모는 상간녀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화가 나 분노는 점점 한계치에 다다랐고 잠시 뒤 상간녀가 시부모한테 인사하는 목소리가 방 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애교 섞인 목소리와 함께 시부모 눈치를 보면서 들어온 상간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서 대화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시모는 상간녀가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살림 차리라며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왜 상간녀한테 마음을 뺏겼는지 알 것 같다면서 여자로서 상당히 매력적이라며 좋아하셨어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던 저는 결국 방 안에 있던 물건들로 방문을 부수기 시작했고 정신 나간 여전처럼 난리를 치기 시작하자 시모가 방문을 활짝 열더니 제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손을 올려쳤어요. 저도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황이라 시모의 양뺨에 손을 세차게 내리쳤고 시모는 또다시 제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릴 때마다 저도 시모의 뺨에 똑같이 손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모 뺨에 손을 올리자 꼴에 자기 엄마라고 손을 올렸다는 거에 화가 났는지 저에게 달려와 강하게 밀쳤고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바닥으로 패대기 쳐진 저는 너무 초라했어요. 상간녀는 이런 상황이 재미있었는지 미소 띈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된 순간 차라리 모두 죽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 전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때의 저는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쳤고 온갖 시댁 집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사정없이 전부 집어 던지면서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했어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자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하게 되면서 마무리되었고 거품 물며 상간녀의 머리를 한 움큼 뽑아내어 버린 저는 평생을 상간녀라는 꼬리표를 지울 수 없을 거라며 악담을 퍼부었어요. 결국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영상은 끝내 남편의 회사에 전부 퍼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결국 회사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문제로 퇴사 처리가 되었고 그렇게 저는 두 연놈들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는 끝내 결혼까지 했다는 소식도 나중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던 터라 그 인간들을 잊고 저만의 발전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그 인간들을 징후하는 시간조차 아까웠고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10년 만에 또다시 제 앞에 나타나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호텔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는데 호텔에서 나오는 두 모자와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여기에서 너를 마주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초라하고 형편없는 건 똑같네. 그런데 너는 아직까지 자판기 커피 마시냐? 10년 전에도 자판기 커피만 달고 살더니 그 버릇 아직까지 못 고쳤구나. 맞다.
너희 집안이 우리 집안보다 한참 못 살았었지. 그때도 형편이 어려워서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았었는데 10년 지났다고 달라지는 게 뭐 있었겠어? 우리는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앞으로는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 사람 인생 한치 앞도 모른다더니 내가 이런 큰 호텔에서 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나 여기 영업직 과장으로 입사하게 되었거든. 오늘 최종 면접 합격받고 들어가는 길이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커피가 얼마짜리인 줄 아냐? 하긴 500원짜리 자판기 퍼마시는 싸구려 인생이 뭘 알겠소? 이거 루아 커피라고? 한 잔에 5만 원에 파는 커피인데 여기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은 무상으로 마실 수 있거든. 오늘 우리 엄마 호텔 구경 시켜주고 싶어서 최종 면접 합격한 기념으로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밥 한 끼 하고 들어가는 길인데 너는 옷님은 꼬락서니를 보니 아직까지 인생길 피려면 한참 멀었구나.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얘 성격으로 어떻게 성공하겠어? 그때 생각 안 나? 집안 물건 죄다 부숴놓고 한바탕 난리 쳤었잖아. 이혼하길 천만 다행이지. 너는 내 아들 놓친 거 평생 후회할 거다. 여보, 내가 좀 늦었지? 오늘 최종 면접 합격을 결정한 날이라 대면 면접 보느라 좀 걸렸어. 아유, 또 자판기 커피야? 당신이 하도 들여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여놓긴 했는데 건강 생각해서 자주 마시는 거 안 좋아. 호텔 안에 카페 있는데 거기 편하게 이용하면 되잖아. 많이 배고프지? 서둘러 들어가자. 잠깐만. 오늘 최종 면접 합격 명단에 혹시 도영훈이라고 있었어? 당신이 직접 대면 면접했으면 기억할 수도 있겠네. 내가 아는 사람이 합격한 것 같아서.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도영훈 씨라면 9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 상황이 엄청 절실해 보이더라고. 면접장에서 아내가 유책 배우자로 바람피워서 9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웠다고 어필해서 인상 깊었지. 그래서 일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강해 보이더라고. 원래 자식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잖아. 우리 회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스펙보단 열정이잖아. 그래서 그 용기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고 다음 주부터 같이 일하게 될 거야. 오늘 대표님한테 보고 들어갈 거고. 그런데 그건 왜? 당신 표정을 보니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내 뒤에 있는 저 도용훈 씨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내 전남편이었거든. 내가 한번 얘기했었지? 그런데 또다시 얼굴을 마주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더라고.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 나는 이미 저 사람을 겪어봤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서 이 회사에서 일하는 거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아버님도 호텔 이미지 안 좋아지는 거 싫어하실 거 아냐. 그리고 나와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래도 전 남편인데 불편한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아. 잠깐만. 당신이 지금 부사장님 배우자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당신 같은 집안 사람이 저런 분과 결혼하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래.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 너희 집안이 얼마나 쓰레기 집안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건 당연하지. 더군다나 부사장님 사모님이면 걸치고 있는 옷도 명품으로 휘둘러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앞에서 자판기 커피 마신 거 쪽팔려서 둘이 짜고 거짓말 하고 있는 거지?
10년 만에 인생이 180도 바뀌는 건 불가능한 거야.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이 사람 제 아내 맞고요. 워낙 검소하게 살아서 남들 눈에 띄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판기 커피 마시는 게 어때서요? 이 사람 취향이라 가끔 한두 잔 하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자판기 커피 마시고 입는 옷이 싸구려면 그 사람 인생도 싸구렵니까? 아, 부사장님.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은 그 뜻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부사장님 같은 높으신 분과 결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요. 저희 어머니가 말실수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항상 입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실수한 것 같네요. 내가 미안했어. 10년 만에 얼굴 본 거라 반가워서 그랬던 거야. 반가워서 그랬다고? 나를 무시하고 빈정대며 온갖 막말을 퍼부었으면서 그게 반가운 표현이야? 그리고 그 여자랑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정말 한심하다.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으니 아직까지 면접이나 보고 다니지. 나는 너랑 이혼하고 이런 멋진 남자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너랑 이혼한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 만약 내가 참고 살았으면 내 인생도 끝장났겠지. 여보, 이 사람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 그만 식사나 하러 가요. 내가 잘못했어. 솔직히 나도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런 행동 절대 하지 않았을 거야. 나도 후회하고 있다고. 나 정말 이 회사 다니고 싶어.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앞으로 이 회사를 위해 내 몸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많이 늦었지만 내가 정말 미안해. 내 아들한테 약속했다고. 면접 합격하고 들어갈 때 가지고 싶은 장난감 사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내가 아들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 부탁이야.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아유, 됐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회사에 다닐 필요 없다. 더 좋은 곳에서 면접 보면 되는 거지. 제가 여기 부사장과 결혼할 사이인데 네가 승진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엄마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셔서 저 혼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맨날 신세 한탄하시면서 지금 그런 거 가릴 처지예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친 거잖아요. 요즘 들어 자꾸 오락가락해서 치매도 심해지기 전에 요양원에 들어가라니까. 거기는 절대 죽어도 들어가기 싫다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놓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데 왜 끼어들어요? 엄마만 빠져도 짐스럽지 않고 내 인생 필 수 있다고요. 아이씨, 이런 인생 사는 거 지긋지긋한데 왜 끝까지 내 앞길을 막으려는 거야? 전시모는 전 남편의 막말에 순간적으로 뺨을 올렸고 전 남편도 현실에 놓인 자기 자신을 한탄하더니 전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호텔 앞에서 두 모자는 한바탕 난리가 났고 결국 호텔 관계자분들에게 끌려가 밖으로 내쫓겨나게 되었어요. 정말 한심했고 저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었다는 게 너무 창피했었습니다.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잖아요. 사실 지금의 남편도 초혼은 아니었어요. 아는 지인분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아이들 낳고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시궁창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과 인연을 끊어낸 게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10년이 지나도 역시나 바뀐 건 없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남편이 일하는 호텔 앞에서 시위하듯 일 좀 시켜달라며 애원하고 있지만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마음 전혀 없고 경찰이 몇 번이나 중간에서 막았지만 끝까지 매달리고 있네요. 평생 두 모자가 선택한 길을 후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